네, 20대 대통령 선거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코로나 대선이기도 한데요. 높은 사전 투표율에 힘입어서 이번 대선 투표율 80%를 넘길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숨가빴던 대선 전국 여론 분석 전문가들과 주요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그리고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화면 하단과 화면 오른쪽 상단에 지금 전국 투표율과 또 지역별 투표율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2시 집계가 조금 전에 나왔죠. 64.8% 보이고 있습니다. 자, 배철호 위원님, 지난 19대 같은 시간대보다 한 5%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인데 최종 투표율이 80% 넘을지 관심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저희들이 뭐 당락과 득표율 예측보다 더 어려운 게 투표율인데요. 아, 투표율 예측이 더 어렵습니까? 더 어렵습니다. 날씨 요인, 구도 요인, 또 이제 경합이 하고도 또 한쪽 이긴다 싶으면 또 안 나오고 좀 그런 경우. 그런 선례가 있는데 과연 80이 넘을지 이제 마지막 80% 찍은 적이 이제 97년도 김대중 대통령 당선된 그의 투표율이 80을 넘었었는데 지난 17년 선거 때도 이제 촛불 정세에 힘입어서 80을 넘지 않을까라고 다들 그렇게 관측하셨는데 결국 80을 넘지를 못했어요. 77.2%. 77%로 최종 마감됐는데 이번에는 과연 80이 넘을지 또 그 점도 우리 선거사에 새로운 장이 펼쳐질지를 지켜볼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뭐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워낙 높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 투표도 지금 따라서 사전 투표율 높은 지역이 아직까지는 본 투표율이 높긴 한데 이 격차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들어오기 전에 수석님하고 저하고 80% 넘을 거냐 안 넘을 거냐. 저는 80%까지는 갈 것이다. 근데 수석님은 안 넘을 거라고 얘기하셔가지고 티격태격하다 왔는데 지금 그 자료를 보니까 평균보다 지금 낮은 지역이 경기, 인천, 충남, 제주 지역들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조금 성향상으로 볼 때는 중도 보수 성향층이 강한 곳인데 여기가 지금 평균보다 낮다라는 거는 지금 투표율이 조금씩 이제 시간이 감에 따라서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지역들이에요. 네, 이 지역이 사전 투표율도 상대적으로 좀 낮았던 지역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투표에서도 지금 평균보다 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들이 지금 투표 의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기울기를 지금 1시에서 2시 사이 기울기를 보니까 77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거보다는 살짝 높겠지만은 80은 좀 터치를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그 지난 그 대선 때 보면은 6시 이후에 8시까지 투표 시간 2시간 늘었을 때 5%포인트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7시 반까지니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를 감안한다면 80%를 못 찍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자, 사전 투표율이 조금 낮았던 지역에 계신 분들이 본 투표에 얼마나 또 많이 나와서 투표를 하실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선관위 분석을 보면은 사전 투표에서는 일단 남성이 여성보다 90만 명 정도 더 많이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여성이 조금 더 마지막까지 지켜보자 이런 경향이 강한 겁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 사전 투표를 하는 층들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관여도가 높다, 충성도가 높다. 이후 발생할 이슈 없이 나는 이미 후보를 결정했고 그 후보를 지지하러 간다는 굉장히 좀 관여도가 높은 층인데 이거는 다른 사회조사를 보더라도 정치 관여도가 남성이 여성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유한 특질이 투표 결과 행태에도 그대로 좀 반영되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요. 저도 이제 YTN 통해서 사전 투표 자료를 봤었는데 보니까 60대, 70대 이상이 많이 하셨더라고요. 여성이 조금 좀 더 빠졌던데 지금 이제 사전 투표를 보면은 이번 선거에서 투표 관련해서 이제 좀 논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투표율 총량 법칙에 따라서 분산에 그칠 것이냐, 아니면 사전 투표가 본 투표를 자극 효과가 있을 것이냐인데 그것도 이번 선거를 좀 분석하는 데서 향후 좀 의미 있는 단서, 의미 있는 주제가 아니냐, 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좀 지켜봐야 겠고요. 끝까지 나는 신중하게 내 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지켜보시고 본투표에 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코로나도 이번에 또 역대 없었던 변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봤더니 확진자가 34만 2천여 명입니다. 재택 치료자 수도 뭐 121만 8천여 명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초박빙 구도에서 이 정도 인원 뭐 무시할 수 없는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그 후보 간 격차가 그 정도 날 거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큰 숫자가 지금 확진에 걸려 계신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과연 투표장으로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 저희가 그건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 코로나 변수가 이번에 굉장히 영향을 좀 크게 미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저희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저께 그 사전 투표율 자료를 보니까 고연령층이 좀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 확실히 이 이제 코로나를 피해서 내가 좀 사람 없을 때 가서 하겠다. 이게 좀 많지 않았나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확진자와 격리자 5시 50분부터 오늘 그 외출이 가능해서 6시부터 7시 반까지 투표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사전 투표 하실 때 확진자들 굉장히 혼선이 있던 상황이라서 투표 포기 우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 투표 포기까지는 안 갈 것 예. 같고요.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코로나와 이번 선거를 좀 관계에서 보자면은 가장 크게는 일단은 코로나 지난 2년 동안 끌고 왔던 코로나 국면에서 정치적 총평이 이번 선거에 투표에 좀 녹아들을 수밖에 없고 전체적인 코로나 관리의 총평. 예. 성격이 좀 묻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 투표율 영향이고 또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뭐냐면 보통 우리가 투표 연구를 하면은 사전 투표자와 본 투표자 간에는 어떤 정향성이 있냐 그건 네. 매우 관심 있는 주제인데 이번에는 확진자와 비확진자 간에는 과연 또 어떤 정향성이 있을까 예. 그들은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다른 걸 보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투표 포기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지난 금요일, 토요일 있었던 사전 투표를 보더라도 문제는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선관위의 또 부실 관리 예.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요인인데 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요. 투표 과정뿐만 아니라 보관에서도 이제 부실 논란이 일다 보니까 굉장히 논란이 컸었는데 이게 초박빙 상황으로 승부가 결정이 되면은 네.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혼란이 있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격차가 어느 정도 날지 이제 이따가 개표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저희 예상에는 3%포인트 이내에서 격차가 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승복이 네. 과연 가능할 것이냐. 특히 지금처럼 이제 양당 구도가 아주 강고한 상태에서 이렇게 초박빙 형태의 결과가 나오면은 상당 기간 좀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예. 더군다나 지금 예상치 못한 이 투표 관련한 부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잘 관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렇게 단톡방을 좀 돌아다녀 보니까 벌써 이제 이 뭐 집단으로 뭐 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그 안 좋은 이야기들이 예, 벌써 예. 막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현혹되시면은 절대 안 되고 어쨌든 끝까지 투표가 진행되는 상황을 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선관위도 아마 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방송사 출구 조사가 7시 반에 나오는 겁니까? 네,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저 확진자 투표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 더해 가지고 이 출구 조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사전 투표자 변수가 이제 예. 실제적으로 과거에 이제 사전 투표가 없었을 때는 당일날 현장에 나가서 엑시트 폴 이제 투표자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사전 투표가 이제 활성화 제도로서 안착화된 이후로는 이 사전 투표자들의 성향을 어떻게 반영 보정할 것인가가 예측 조사의 어떤 승패 질을 가늠한 요인인데 그렇죠. 이제 KEP에서도 이제 전국 단위 이제 10,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그다음 사전 투표자들은 또 어떻게 또 투표 성향을 좀 보였는가. 이것은 이제 누구에게 투표하셨습니까라고 물으는 것은 저촉이 됩니다.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실 예정입니까로 묻는데 어쨌든 사전 투표자들은 어떤 투표 행태 성향을 보이고 있느냐와 함께 선관위에서는 사전 투표자들 대상으로 자료를 제공합니다. 전국 시군구 단위로 해서 성연령별로 투표율을 제공하거든요. 결국 이제 투표율까지 가중치와 보정 작업을 거쳐서 사전 투표자들의 성향을 일차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엑시트 폴을 통해서 출구 조사를 통해서 그 후보들 찍은 결과값을 서로 이제 조합해서 최종치를 산출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다 보정하는 방법이 뭐 이 정확도를 이렇게 보완하는 방법들이 있는 거고. 그렇죠. 어쨌든 여론조사 기관들 굉장히 이번에 어려움이 크셨을 것 같은데
얼마나 정확하게 맞출지 이것도 이제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첨언하자면은 리서치 분야가 3개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조사, 마케팅조사, 시청률조사가 있습니다. 네. 사회조사 안에 이제 선거조사가 있는데 다른 값은 다 추정치입니다. 우리 시장 점유율이다, 시청률이다, 추정률은 추정치인데 유일하게 예측한 값과 실제 값을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조사가 선거조사거든요. 이제 각 이제 조사 회사들도 명운을 걸고 자기들이 이제 값을 낼 텐데 실제 값과 어떻게 나타날지 이것도 이번 선거를 보는 하나의 흥미로운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덧붙일 짧게 말씀 덧붙이면은 있으십니까? 그 이제 인구 구성비에 따라 보통 모집단 구성을 할 때 대부분은 인구 구성비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이 사전 투표는 하나의 독립된 모집단으로 생각하고 아까 이제 여성층이 조금 더 투표율이 낮았잖아요. 그 기준을 반영을 해갖고 할당을 해서 아마 이제 가중치 보정을 할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출구조사 발표는 7시 반 이후에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대선 관전 포인트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TK 지역에서 30%,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호남 지역에서 30%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서로의 텃밭의 유세 과정에서도 상당히 공을 들이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뭐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목표 달성 가능할까요?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 선거를 설명해 왔던 것은 이렇게 이른바 지역 균열이라고 할 수 있는 동서 투표였습니다. 이번 선거가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지역 균열에다가 이제 젠더 균열, 그 남녀 투표 그리고 이념 균열이라고 할 수 있는 좌우 투표에 무엇보다도 이렇게 노청대 장년청의 때 세대 균열이 어떻게 나타날 건데 그 세대 균열이 가장 극명하게 이제 부닥치고 있는 것이 이제 영남에서의 어떤 이재명 후보 또 호남에서의 윤석열 후보 득표인데요. 이제 보자면 좀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이를테면은 영남에서 이제 송영길 대표도 3040 폴런해서 나타나는데 영남에서 지역 균열을 허물고 있는 것은 4050 과거 이제 권위주의 이제 반독재 이제 민주화 운동을 했던 4050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 척이 이제 좀 급속히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여론조사상도 그렇고 목표치로도 그렇고 그런 수치를 이제 제시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또 그런 흐름이 간헐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번 했던 전국 단위 선거에서 보더라도 또 호남에서는 지금까지 보수정당 계열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두 자릿수 찍은 것은 2012년도 박근혜 대통령 그때 박근혜 후보가 처음이었었는데 이번엔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10%는 물론이고 20%, 30까지도 보이는 수치가 있었거든요. 이준석 후보 대표도 그렇기 때문에 호남 30이라는 목표를 했었는데 여튼 이런 흐름은 그 자체로 좋다고 봅니다. 호남에서는 특히 2030, 20대가 공정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지역주의를 좀 극복하자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영남에서 영호남을 떠나서 특정 지역의 특정 정당이 이렇게 독과점 형태로 지배하고 있는 이런 우리 정치 문화, 정치 질서에서 균열을 낸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저는 의미 있는 아주 진전된 형태라고 봅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에 대한 평가는 결과가 나타나봐야 간 어떤 수준의 평가를 덧붙일 텐데 이런 말 자체가 나오는 그 자체로도 굉장히 진전된 논의다, 진전된 결과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공고했었던 이 지역구도 이 균열을 내는 게 좀 의미 있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여기에는 또 들어가 보면 이걸 주도하는 세대별 표심을 또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도 덧붙여 주셔서 이거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 TK 20%, 호남 5% 이런 법칙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진보 진영 후보가 TK에서 20% 가량의 표를 얻거나 보수 진영의 후보가 호남에서 5%를 넘으면은 승리의 가능성이 한 발 더 다가선다라는 법칙인데요. 근데 사실 이번에 이제 이번 대선에서 그 여론조사 흐름을 보니까 벌써 이거는 다 깨졌어요. 이거보다 각 당의 후보들이 상대 진영의 지역에서 더 높은 지금 득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배수성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구도가 굉장히 많이 흐릿해졌다. 그렇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후보들의 동선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윤석열 후보는 경부선 라인을 타면서 마지막 유세를 진행을 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TK라는 지역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마지막 이제 수도권 자기네 이제 본거지인 경기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의 마지막 그 활동을 한 거 보면은 어쨌든 지역 구도가 흐릿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 진영 구도 속에서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20%, 뭐 TK 20%, 호남 5% 둘 다 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이걸로 예측을 해보기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이고 굉장히 바람직한 문화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자, 선거 판세를 좌우한다는 수도권 민심이 어디로 갈지 이것도 굉장히 관심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공표금지 직전까지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서울하고 경기 민심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패턴을 보자면 서울에서 지고도
당선자가 서울에서 지고도 했던 경우가 2번 있었는데 네. 이를테면 92년 김영삼 대통령과 2012년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네. 전체 득표에서는 제1야당 후보에게 밀렸어요. 그래서 예. 당선이 됐었는데 경기는 당선자 흐름과 지역에서 경기 지역에서의 흐름이 그대로 유사했어요. 이제 예. 결국 이번에 가장 좀 관심이 있어 가는 지역은 저는 경기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징성이 크다라고 하는 호남에서의 좀 압도적 지지와 함께 네. 최대한 덩치가 큰 유권자 수가 많은 또 그러면서 본인이 지사를 했기 때문에 강한 긍정적 평가나 자산이 있는 경기에서 최대한 벌려야 되는데 예. 현재 여론조사로 보자면은 그래 만족할 수준으로 나오고 있지 못하거든요. 예. 그 점이 이제 마지막 동선이 이제 경기에 좀 집중적으로 했던 것도 그런 맥락에서 좀 읽히는데 과연 경기에서 표의 향배가 어느 후보에게 더 크게 작용하느냐가 전체 결과에도 좀 충분히 작용할 것 같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자체 진단하기를 서울은 좀 밀리고 있다. 아직까지 이제 그런 것들은 부동산 잔불이 좀 남아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영향으로 보이고 이제 그랬을 때 서울하고 경기는 이번에는 약간 양 후보 간의 흐름이 미세하지만 조금 달리 나타날 수도. 서울과 경계의 이 흐름이 조금 달리 가고 있다. 네네. 예. 그렇게 또 결과가 어떻게 날지 한번 좀 지켜볼 대목이라고 이것도 보십니다. 관전 포인트.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역대 선거에서 경기도민들은 진보냐 보수냐 어느 한쪽만 그렇게 밀어주진 않은 상황인데 또 유권자 수는 가장 많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했고 그 당시 도지사 될 때 56.4%의 득표를 예. 얻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경기도에서 상당히 크게 앞서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 최근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경기도에서 많이 좀 따라오고 이건 대장동 영향. 대장동 영향도 있고 저는 이제 부동산 민심이 여전히 경기도에도 그 여파가 있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좀 약간의 흐름이 변화된 부분은 그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선언된 이후에 이 수도권에서 특히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표심이 꽤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삼자 구도에서 양강 구도로 전환되는 아주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좀 열세를 보이던 서울에서 많이 좀 상승한 그런 효과가 있었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세대별 표심도 이번 대선에 관심인데 그중에서도 20대 표심이 어디로 갈까? 이 부분 굉장히 관심입니다. 이은영 소장께 먼저 질문 드릴까요? 네. 이 연령대는 또 남녀 표심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세대 문제가 이 선거에 이렇게 전면전으로 등장한 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2002년에도 지역 구도가 거의 완화되고 세대 문제가 전면에 부상했다 이랬는데 지금 벌써 이제 강산이 2번이 바뀌어갖고 그때 세대 문제를 야기했던 그 세대가 지금은 기성세대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 간의 문제에서는 그런 이제 이전의 세대의 문제와는 지금의 세대의 문제는 좀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특히 그 안에서 또 이 젠더의 문제가 지금 좀 심각한 예. 상황인데 사실 이번 그 투표율을 보더라도 이 20대, 30대 여성층의 표심이 좀 아직 투표를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부동층이 좀 많은 상황이고 나는 투표는 하겠는데 누구를 정해야 될지 아직 모르겠다 이런 예.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과연 마지막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게 결국에는 최종 승자를 결정짓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20대 남녀 표심 지난 재보궐선거로 좀 돌아가서 봐도 이걸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좀 비교해서 좀 분석을 해주실까요? 그 20대 같은 경우는 그 젠더 균열과 이제 그 세대 균열이 좀 복합 다층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4.7 재보선 때 서울만 보자면 네. 20대에서 압도적으로 지지를 그 오세훈 후보가 받았거든요. 그 안에도 네. 남녀 간의 뚜렷한 예. 정향성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에도 약간 그 흐름이 좀 이어져 오고 있다. 20대에서는 30대는 조금 이제 완화 내지는 또 누그러졌지만 20대는 여전히 좀 그랬는 것이 보이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했던 세대 포이론 이 어느 정도 사실 실정적으로 그 수치가 나타나고 있고 아직도 예. 유효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들을 캠페인상에서 계속 녹여내고 있는데요. 20대의 특징을 또 보자면은 유동성이 또 높아요. 이제 후보를 바꾸겠다. 거꾸로 20대에서 액면으로는 여론조사상으로 윤석열 후보가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네. 후보 교체에 의해서 이제 충성도는 좀 상대적으로 이제 예. 다른 연령대보다 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 20대에서 얼마만큼 투표장에 나오느냐
또 투표율과 함께 그 여론조사만큼 득표율이 나오느냐 이거 실제로 윤석열 후보의 최종 스코어를 가늠하는 그 요인은 이제 20대에 있던 투표율, 득표율이 좀 달려 있다. 좀 그렇게도 보입니다. 네. 짧게 덧붙이면은 그 20대 같은 경우가 이제 부동층도 많고 스윙이 많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소신 투표 경향을 가진 층이 또 있더라고요. 한 15%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층이 구도 자체가 양강 구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층이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삼강 구도 형태, 제3지대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재보선에서 20대 여성 제3지대 후보에게 15% 그렇습니다. 정도 몰아주는. 예. 그리고 이번에도 안철수 후보에게 그 20대, 30대에서는 거의 10% 넘게 지지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안철수 후보가 지금 단일화를 한 상황이라 이 표심이 어디로 갈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유권자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죠. 이 50대 선택이 어디로 갈지도 관심입니다. 1960년대 태어나서 1980년대 대학을 다닌 이른바 386 세대이기도 한데요. 여당에 대한 지지를 보이면서도 각종 생활형 이슈가 터질 때는 또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는 이들의 선택 어디로 향할까요? 자, 지금 뭐 마음은 진보, 몸은 보수 이런 표현도 나왔고요. 자, 50대 생활형 보수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 분석 동의하십니까? 네, 좀 동의하고요. 저희 주변에도 이제 생활형 보수분들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동의합니다. 근데 이 층이 2002년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2년에는 이들 세대가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킨 세대거든요. 그때 굉장히 어려운 단일화 결렬로 인해서 안 될 걸로 생각했던 때를 당선시켰던 세대지만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이 온갖 마음 자체가 좀 보수화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들 그 표심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는 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 50대 안에서도 여성층 그리고 그 여성층 중에서도 주부층이 지금 사전 투표 의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은 투표 의향도 좀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50대 같은 경우는 이 정당 이슈 요인이 굉장히 강한 세대인데 정당 이슈 요인보다는 그 후보자 이슈 이런 쪽에 좀 더 반응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부정적인 요인에 더 이제 그 혐오감이라든지 이런 걸 느끼는 걸로 좀 정서적으로 느끼는 걸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30대와 그다음에 이 50대 여성층이 투표장으로 나올 것인가 이게 저는 마지막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가장 중요한 표심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0대는 그동안 쭉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도 뭐 일률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이슈마다 좀 등락을 거듭했던 이런 연령대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세대이기 때문에 남 못지않게 좀 다르기도 한데요. 보통 우리 세대를 이렇게 경험 공동체, 기억 공동체라고 하거든요. 50대 같은 경우는 이제 87년도 이제 반독재 민주화를 이끈 주역이었죠. 또 2002년 노풍을 만들었고 2017년 촛불 아마 전 세계 어디에서 정치사회 때 변곡점에서 그 세대가 3번이나 이렇게 주역이 된 적이 있었느냐. 어찌 보면 우리 한국 사회 때 민주화에서 50대의 역할은 매우 컸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생활형 보수가 아니라 생활형 보수라고 하는 거에서 저는 좀 그 단어에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맹목적 업스트레이트에서 완고한 보수, 완고한 이념 지향에서 좀 더 유연성을 가졌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유연하게 이제 일방향적으로 그 후보, 그 진영, 그 정당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평가를 달리한다는 거죠. 좀 더 유연하겠다고 저는 표현하는 게 좀 맞지 않냐라고 보고요. 그래서 좀 결정적으로 만들었던 계기는 이른바 조국 전 장관 그 문제 때문에 그 진영 내 분화가 이루어지면서 과연 586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들의 행태가 맞았냐, 그 내로남불 이런 말들에 대해서 가장 민감해하는 층이 50대입니다. 어찌 보면은 20, 30대, 40대는 남의 문제지만은 50대에서는 적어도 그 문제는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여졌고 우리 세대를 대표하는 그 표상하는 그런 가치가 정신이 어떻게 굴절 왜곡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50대 내에서 경론이 일어났었고 그러다 보니 사안에 따라서는 좀 달리 평가하는 것이지 생활형 보수로 바뀌었다. 그거는 이 표현은 동의하기 어렵다. 선뜻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50대의 표심이 마지막에 어디로 갈지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 대선의 또 다른 변수이자 마지막 관전 포인트죠. 막판에 이 후보 간 단일화가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건데요. 먼저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단일화의 역사 영상으로 보고 오실까요? 성숙한 우리 국민 모두의
위대한 승리.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김대중 후보에게 정말 아주 진심으로 축하를 보냅니다. 정몽준 후보의 요구를 그냥 수용하기로. 한강의 콤비가 돼서 우리나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습니다. 정몽준 대표는 민주당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합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단일화 꼭 해내겠습니다. 좀 아쉬웠던 점은 없으셨어요? 유재인 후보께는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다시 운동할 끈을 묻겠습니다. 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내 말 들어봐. 넌 집착이 심해. 네, 지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블랙아웃 기간 중에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가 결국 이루어지긴 했는데 이게 민주당에서는 역풍이 불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정권 교체 열망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각자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도의 변화는 분명히 일어났거든요. 네.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최대치 지지율을 받을 때가 17%였고 단일화, 그러니까 잘 협상이 안 되는 그 기간에 이제 쭉 빠지면서 네. 마지막에는 한 6에서 8%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20, 30대에서는 10% 넘게 가지고 있었고 수도권에서도 그 정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층이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안철수 후보의 소신 행보를 지지하려고 마음을 딱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표가 사표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좀 반발 심리로 사전 투표 현장에 많이 좀 쏟아져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분명히 그 3자 구도가 양강 구도로 바뀌면서의 그 일어나는 표심 변화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역풍이라는 단어로 그걸 표현을 했던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정권 교체 열망이 더 높아질 거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단일화 과정을 보면서 분명히 지금 이제 비호감 대선이다 보니까 부동층 쪽에서는 저렇게 되면은 저쪽이 대세가 되겠구나. 그래서 그 대세를 타려는 그런 흐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권 교체 열망이라고 서로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안철수 후보 사이즈가 7에서 8 정도로 좀 작아졌기 때문에 그 효과는 생각보다는 크진 않다. 있긴 있지만.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단일화하면은 단일화를 한 후보에게 그 표가 많이 가야 되는데 이번에 좀 분산되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가 지난번 이 자리에서 이제 단일화의 성패 효과는 사퇴한 후보 행보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안철수 후보의 그 행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단일화를 두고 이를테면 블랙아웃 기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효과를 실정적으로 수치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한쪽에서는 순풍이다, 역풍이다, 미풍이다, 태풍이다 서로 이제 그 정치 공세에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이제 수치로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지난 며칠간의 안철수 후보의 행적을 본다라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같이 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아까 이현정 소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안철수 후보 고점 찍을 때는 10% 중반까지 갔고 마지막 직전에서는 한 6에서 8% 이 정도 사이즈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청이었는데 좀 추정하자면은 그 이전 단일화 된다면 어떻게 할까? 한쪽이 이제 오롯이 이제 많이 가져가지는 못하지만은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의 행보에 따라서 평가의 기준이 좀 형성이 될 텐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좀 가정적인 이야기지만 이번 대선의 어떤 성패, 누가 당락의 문제, 또 당락의 폭도, 결국 단일화 효과를 지켜보는 안철수 후보 지지층의 움직임, 또 그것을 지켜보는 관망층은 이 흐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당락과 어떤 격차를 만든 요인으로 좀 보여지고요. 지금까지 제 개인적으로 보자면 생각했던 그만큼 그 정도는 서로 단일화 움직임 행보는 같이 하지 않았냐. 해석은 양정당 정에 달리할지언정 저도 행보만큼은 좀 큰 무리 없이 잡음 없이 하지 않았냐. 그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더하기 빼기에서 마지막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 이번 대선 투표율이 지난 대선 투표율 77% 수준이라고 했을 때
23% 유권자가 포기하는 가치가 968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거 선관위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 예산이면 570만여 명의 국민들이 삼겹살 외식을 할 수 있다. 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직 투표 안 하셨다면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라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새 대통령 당선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